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몰랐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애미야. 이 돈은 네 거야. 쟤들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 늘 냉정하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움 뒤에 그녀를 위해 숨겨두었던 선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선물을 과연 그녀는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30년간 반복된 습관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순자야. 장롱. 빨간 보자기.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자주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6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으신 이후로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계셨습니다. 또 헛소리 하시네요. 편히 주무세요, 어머님. 순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순자 55세. 25세에 이 집 며느리가 된 지 어느덧 30년째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85세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드려야 할까? 시어머니는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매일 고민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25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처음 시댁 문을 들어선 날. 가슴이 두근거렸었죠. 새로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눈을 어디 똑바로 떠. 여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순자는 당황했지만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 긴장하셔서 그러시겠지. 점점 나아지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순자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쌀밥, 된장찌개, 나물 3가지, 김치, 생선구이까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나오셨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한참을 내려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게 국이야, 물이야? 이렇게 싱겁게 만들면 어떡해? 네, 어머님. 다시 간 맞춰드릴게요. 순자는 국그릇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짜다, 싱겁다, 맛없다. 한 번도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중 큰아들의 부인, 큰동서였습니다. 형님, 저 유진이에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계셔. 아이고,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도 가끔 가봐야 하는데 애들이 바쁘다고 난리예요. 형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큰동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 뒤에 숨은 진심을요. 형님, 그나저나 어머님 병원비는 어머님 통장에서 쓰시는 거 맞죠? 응, 그렇게 하고 있어. 어머님 통장은 형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혹시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을 모셨지만 시동생들에게는 그저 돈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응, 다음에 말해줄게. 아, 그리고 형님. 어머님이 요즘 치매가 심해지셨다면서요?
혹시 요양원도 알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이 있대요. 아니야. 내가 모실 수 있어. 에이, 형님.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큰동서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동서였습니다. 형님, 저 미숙이에요. 어머님 치매가 많이 심해지셨다고 들었어요. 응,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 아이고, 그럼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요. 검사 좀 받아보시고요. 응, 다음 주에 모시고 갈 예정이야. 그런데 형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은 동서도 큰 동서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미리 알아둬야 나중에 편하잖아요. 형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법적으로는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는 거. 작은 동서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응, 알고 있어. 그럼 다행이에요.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끊기고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30년을 모셨지만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시어머니께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입맛이 없으신 듯 숟가락을 몇 번 들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순자야. 네, 어머님.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자꾸 숨이 차고 힘이 없어. 알고 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병원 모시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장롱, 빨간 보자기. 잊지 마.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밤 10시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이제 55. 젊은 날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친구 은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나 은숙이야. 오랜만이다. 은숙아. 잘 지내? 응, 나는 잘 지내. 근데 너는? 요즘도 그렇게 살아? 뭐? 그렇지 뭐. 순자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제 55이야. 내 인생은 어떡하고. 그래도 30년을 모셨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은숙의 목소리는 안타까웠습니다. 순자야, 그 사람들 너 생각 안 해. 오늘도 전화 왔지? 재산 이야기하면서.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순자야, 내가 하는 말 명심해. 너는 법적으로 상속권 없어. 30년을 모셨어도 아무 소용 없어. 시동생들만 다 가져가.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렇게 살아? 이제라도 너 생각 좀 해. 전화를 끊고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 시어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평소보다 가빠 보였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습니다. 순자는 걱정이 되어 병원 예약을 앞당겼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일어나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순자야, 나 오늘 병원 가기 싫어. 안 돼요, 어머님.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순자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X-레이까지.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며느리예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고 폐에도 물이 차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위급한 건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 급격히 나빠질지 모르니까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꼭 드시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네, 어머님.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내가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순자야, 집에 가면 내 방 장롱 맨 아래 서랍. 거기 빨간 보자기가 있어. 네, 빨간 보자기요? 응, 그걸 꼭 찾아봐. 너한테 줄 거야.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약속해. 꼭 찾아본다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어요. 그날 밤 순자는 시어머니 말씀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빨간 보자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몰래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고 하루 종일 잠만 주무셨습니다. 순자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순자야, 화장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시어머니의 몸이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 시어머니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서도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순자가 아침 식사를 가져갔지만 시어머니는 눈도 뜨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순자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며느리예요. 환자분이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지금은 응급처치로 안정을 찾으셨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위급해질지 모릅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시간 후 시동생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3명의 시동생들과 그 부인들이 중환자실 앞에 모였습니다. 형님,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큰동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매우 위중하시대요. 순자의 말에 시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겠네요. 작은 동서가 말했습니다. 무슨 준비? 뭐, 장례 준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재산 정리도.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야? 형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며느리는. 알아. 상속권 없다는 거 알아.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잠깐 깨어나셨어요. 면회 가능하신데요. 환자분이 며느리분만 부르세요. 시동생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순자를 보시자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순자야. 네, 어머님. 제가 왔어요. 고생 많았어.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장롱, 맨 아래, 빨간 보자기, 꼭 찾아봐. 네, 어머님, 꼭 찾을게요. 30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너, 받아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쟤들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빨간 보자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30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니.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중환자실 밖 복도. 순자는 시어머니 병실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빨간 보자기.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큰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안 알려주시려고요? 그냥 편히 쉬라고 하셨어. 정말요? 형님, 혹시 어머니가 형님한테만 뭔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 권리 있잖아요. 작은 동서도 끼어들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텐데요. 큰 동서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 어디 정확히요? 우리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님 방 서랍에. 순자가 말하다 멈췄습니다. 잠깐 빨간 보자기도 시어머님 방에 있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에. 형님? 왜 그래요? 아, 아니야. 시어머님 방에 있어. 그래요? 우리도 나중에 확인해야겠네요. 시동생들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빨간 보자기. 지금 당장 가서 찾아야 해. 순자는 급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20분이 걸렸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장롱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박스 안에 있는 빨간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있다. 순자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뭔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집에 계세요? 큰 동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보자기를 품에 안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형님? 큰 동서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롱 서랍이 열려 있네. 순자는 화장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형님, 화장실에 계세요? 큰동서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잠깐만. 순자는 보자기를 세면대 밑에 급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리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놀란 것처럼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갑자기 와서 놀랐어. 저희도 어머니 옷 좀 챙기러 왔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큰동서가 시어머니 방을 둘러봤습니다. 형님, 장롱 서랍 왜 다 열려 있어요? 뭐 찾았어? 옷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테니 형님은 병원에 계세요. 큰동서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는 화장실에 숨겨둔 채로 나중에 다시 와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작은 동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디 갔다 와요? 찾았잖아요. 잠깐 집에 다녀왔어. 집에요? 왜요? 옷 좀 가지러. 그래요. 근데 형님, 어머니가 혹시 형님한테 뭔가 숨겨둔 거 없어요? 없는데? 정말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에 형님한테 뭔가 주시지 않았어요? 작은 동서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없어. 왜 자꾸 그래?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밤 순자는 병원에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빨간 보자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2시 순자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밑을 더듬었습니다. 빨간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휴!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자기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형님? 작은 동서였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여기 있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자기로 했어요. 어머니 방 정리도 해야 하고. 그런데 형님은 왜 이 새벽에? 나도. 옷 좀 더 챙기러. 이 새벽에요? 이상하네. 형님, 가방에 뭐 들어 있어요? 작은 동서가 순자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옷이야. 내 옷. 그래요? 한번 봐도 돼요? 안 돼. 순자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형님, 왜 그래요? 숨기는 거 있어요? 없어. 그냥 내 사생활이잖아. 순자는 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하지만 순자는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빨간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 10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순자는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순자. 내 이름? 1995년 1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도 김순자. 1996년부터 매달 50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김순자 명의였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매달 50만 원씩 자신의 이름으로 저축해왔다니. 보자기 안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순자야, 30년 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너의 시동생 내외들이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았거든. 이 돈은 내 거야. 쟤들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 내가 매달 모은 거니까 증여야. 상속 아니야.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들어오자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순자야. 네, 어머님. 찾았어? 네,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쟤들한테 들키지 마.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나 치매 아니었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부러 치매인 척 한 거야. 너가 어떤지 그리고 쟤들이 어떤 놈들인지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역시 너는 변함이 없는데 그놈들은 돈만 밝히더라. 어머님, 그럼 6개월 동안? 다 연기야.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 동안 치매인 척 하신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그럼 난 이제 편히 쉴게. 어머님.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렸지만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시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동서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형님, 아까 새벽에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내 옷이라고 했잖아. 정말요? 저는 어머니가 형님한테 뭔가 주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형님, 혹시 어머니한테 뭔가 받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상속 재산이거든요. 없다고 했잖아. 순자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동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왜 그래요? 30년을 모셨는데 뭐라도 받으면 안 돼? 상속 재산? 내가 30년 동안 번 품삯이야.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법적으로는. 법 이야기하지 마. 30년 동안 법이 날 지켜줬어? 시어머님이 날 지켜주셨어. 순자는 그렇게 외치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친구 은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은숙아. 순자는 은숙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은수가 시어머님이 치매가 아니었대. 뭐? 6개월 동안 일부러 치매인 척 하셨대. 나하고 시동생들 시험하시려고. 세상에. 그리고 나한테 통장을 남겨주셨어. 내 명의로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은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자야. 그럼 그게 2억 넘어. 은수가. 순자야. 시어머니가 정말 널 사랑하셨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 사흘 후 발인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화장하고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봉안당에서 순자는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 뜻대로 살게요. 쟤들한테 지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시동생들이 재산 분할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 3개예요. 총 2억 6천만 원이고 이 집이 3억이니까 총 5억 6천만 원. 삼형제니까 한 명당 1억 8천씩. 형님은 1,000만 원 드리는 게 어때요? 1,000만 원? 순자는 비웃었습니다. 30년 품삯기 1,000만 원? 형님, 법적으로는 한 푼도 안 드려도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서. 됐어. 한 푼도 필요 없어. 그럼 형님,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알았어. 나갈게.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에 나갈게. 사흘 후 순자는 월세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첫날
순자는 빨간 보자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통장 10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늦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무도 순자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통장들을 다시 꺼내 정확히 계산해 봤습니다. 30년, 매달 50만 원. 순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600만 원, 곱하기 30년, 1억 8천만 원. 원금만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을 펼쳐보니 이자도 상당했습니다. 30년 전 이자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순자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더했습니다. 이자를 다 합치니 약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원금 1억 8천, 이자 4천, 총 2억 2천만 원.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모아주신 돈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 은숙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새집 축하해. 은수가 고마워. 두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통장 금액 정확히 계산해봤어? 응. 원금이 1억 8천이고 이자 합쳐서 총 2억 2천만 원 정도야. 와, 그래도 엄청난 돈이다. 그러게.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순자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순자야, 통장들 어디에 보관할 거야? 집에 두면 위험하지 않아? 그러게. 어디에 숨겨야 할까? 은행 안정금고는 어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번거로워. 그냥 집에 잘 숨겨둘게. 그래. 조심해야 해. 시동생들이 혹시라도 들이닥칠지 몰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통장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침대 밑? 아니야, 너무 뻔해. 옷장 속? 그것도 쉽게 찾을 수 있어. 부엌 찬장? 위험해. 순자는 베란다 쪽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겨울 이불과 담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다. 순자는 이불 맨 밑에 빨간 보자기를 넣었습니다. 통장 10개와 시어머니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고 보자기를 꽁꽁 싸서 이불 사이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위에 겨울 이불 세 채를 덮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찾겠지. 다음 날 순자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상가를 알아보러 갔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작은 식당 할 수 있는 곳이요. 10평 정도? 예산은요? 보증금 5천에 월세 80 정도?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곳 있어요. 중개인은 순자를 데리고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있는 10평짜리 상가를 선택했습니다. 여기가 좋네요. 손님이 많진 않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순자는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내일부터 인테리어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간단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주방을 정비하고 테이블 4개를 놓았습니다.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자네 집밥으로 정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김치찌개 정식, 제육볶음 정식.
모두 7,000원이었습니다. 은숙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순자야,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야? 괜찮아. 동네 사람들 부담 없이 먹으라고. 너 돈 못 벌겠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요리하고 싶어서. 은숙은 순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홍보 많이 할게. 개업날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식당이구만.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럼 된장찌개 주세요. 순자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쌀밥, 된장찌개, 반찬 4가지. 할머니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야? 우리 며느리보다 훨씬 맛있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사장님 손맛이 기가 막히네요. 나 내일도 올 거예요. 할머니는 밥을 다 비우고 갔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 요리가 맛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날 오후 손님이 5명 더 왔습니다. 모두 맛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 유진이에요. 큰 동서였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형님, 어머니 집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데? 어머니 통장에서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형님, 혹시 그 돈 어디로 간 건지 알아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데. 정말 몰라요? 30년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잖아요. 몰라.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야. 이상하네요. 총 1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거 형님이. 내가 뭘?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 형님이 알까 싶어서요. 몰라. 나도 모르는 일이야.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킬 뻔했어.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베란다 수납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불을 들춰봤습니다. 빨간 보자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 다행이야. 순자는 안심하고 이불을 다시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아줌마 돼지고기 500지 주세요. 어머, 어제 오신 손님 아니세요? 식당 하신다는? 네, 맞아요. 소문 들었어요. 음식이 아주 맛있다면서요?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고, 겸손하시네. 우리 남편도 보낼게요. 입이 짧거든요. 순자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장을 돌며 신선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배추, 무, 대파, 마늘. 30년 동안 매일 사던 것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여기 진짜 맛있다면서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된장찌개 2개요. 순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익힌 손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손님들이 밥을 다 비우고 나갔습니다. 모두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내일도 올게요. 여기 완전 맛집이네요. 순자는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25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순자는 만족했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동서였습니다. 형님, 저 미숙이에요. 왜? 형님, 저희가 어머니 집 정리하다가 빈 상자를 찾았어요.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네. 상자인데요. 장롱 맨 아래 서랍에 있었어요. 근데 안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 혹시 형님,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몰라. 정말요? 형님이 마지막에 어머니 방 서랍 열어본 거 맞잖아요? 그건 옷 정리하려고. 형님,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가 상자에 뭔가 넣어두셨지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몰라. 나도 빈 상자밖에 못 봤어. 이상하네. 어머니가 30년 동안 그 상자를 소중히 간직하셨다던데. 그건 나도 몰라. 순자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동생들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절대 들키면 안 돼. 새벽 2시 순자는 일어나 베란다로 갔습니다. 수납장을 열고 이불을 들쳐 빨간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순자야, 이 돈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이름으로 만든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쟤들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통장과 편지를 다시 보자기에 넣고 이불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30년 동안요. 총 2억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럼 그건 증여입니다. 상속이 아니에요. 그럼 시동생들이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여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거니까요. 법적으로 고객님 재산입니다. 정말요? 네. 다만 증여세는 내셔야 합니다. 2억 2천만 원이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면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시동생분들이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걸로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나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이 30년이나 됐다는 것도 유리한 증거예요. 30년 전부터 꾸준히 증여했다는 건 시어머니의 자유이사였다는 증거니까요. 편지는 있어요. 그럼 잘 보관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증거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육볶음 있어요? 네, 있어요. 순자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날 하루도 순조로웠습니다. 손님이 35명이나 왔습니다. 매출도 45만 원이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동서였습니다. 형님, 왜 여기까지 왔어? 형님 가게 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축하드리러 왔죠. 큰동서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고마워. 근데 바쁘니까. 형님 가게 하려면 돈이 필요했을 텐데. 어디서 구했어요? 내 돈이야. 형수님 돈? 형님 수이 무슨 돈이 있어요? 큰아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적금 깨서 했어요. 적금?
얼마나 있었는데 가게까지 차려요? 그건 내일이잖아요. 순자는 짜증이 났습니다. 형님, 혹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큰동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형님한테 뭔가 주셨지요? 상자 안에 있던 거. 나는 몰라. 빈 상자밖에 못 봤다고 했잖아. 형님,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어머니가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어디론가 보냈어요. 그게 형님한테 간 거지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 있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찾을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떳떳해. 순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걸어갔습니다. 큰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돈 가로챈 거 꼭 밝혀낼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시동생들이 점점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은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시동생들이 눈치챘어. 가게까지 찾아와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대. 뭐라고? 순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야, 변호사 말대로 넌 법적으로 문제없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무서워. 소송 걸면 어떡해. 순자야, 시어머니가 널 지켜주셨어. 편지도 있고 통장 기록도 30년치나 있잖아. 넌 이길 수 있어. 정말? 정말이야. 쟤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넌 당당해도 돼. 은숙의 말에 순자는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소장?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증여 무효 확인 및 재산 반환 청구의 소장. 큰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자에게 한 증여가 무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1억 8천만 원 및 이자를 원고들에게 반환하라.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순자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쟤들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 그래. 나는 떳떳해. 어머님이 주신 거야. 순자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순자는 소장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시동생분들이 증여 무효를 주장하고 있네요. 주된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었다. 둘째, 고객님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순자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어머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많아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둘째, 3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셋째, 통장이 만들어진 시기가 30년 전이라는 점. 그게 왜 중요한가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게 6개월 전이죠? 그런데 통장은 30년 전부터 만들어졌어요. 이건 명백히 시어머니의 자유이사였다는 증거입니다. 순자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은 순자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치매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6개월 동안 치매인 척 연기하셨다고.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내 시동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시험해보고 싶으셨대요.
변호사는 펜을 놓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그 말씀을 들은 증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저랑 단둘이 계셨어요. 그럼 증명하기 어렵겠네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재판에서 언급하지 맙시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30년간의 통장 기록과 편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막상 소송이 시작되니 두려웠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김치찌개 주세요. 된장찌개 2개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을 정리하는데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매출이 15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왜지?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음식 맛이 떨어진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순자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아, 네. 아주머니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우유 한 팩을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2,500원이에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보던 아주머니가 오늘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가게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은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오늘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슈퍼 아주머니가 나한테 말도 안 걸고 가게 손님도 평소보다 훨씬 적었어. 은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은수가 너 뭔가 알아? 순자야. 사실은 은숙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어. 무슨 소문? 내가 시어머니 돈을 가로챘다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시동생들이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고 다녔대. 내가 시어머니 돈 1억 8천을 훔쳤다고. 뭐라고?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큰 동서가 미용실에도 가고 슈퍼에도 가고 떡집에도 갔대.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신 며느리가 돈 때문에 그랬다면서. 그게 사실이 아닌데. 나도 알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가로챘다는 게 더 자극적이잖아.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순자야, 진정해. 재판에서 이기면 다 해결될 거야. 그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어제 왔던 단골 할머니가 지나가다 가게를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순자가 밖으로 나가 불렀습니다. 아, 사장님.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그게, 할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사장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사실이 아니에요. 시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 말이 많아서 미안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매출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30년 모시고 돈 가로챘다며? 어휴, 사람 겉모습은 모르는 거야.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모셨는데 결국 도둑 취급을 받는 거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지 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 지금 빨리 와. 순자는 은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의 집에 도착하자 은숙은 순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다 지나갈 거야. 은숙아, 나 어떡해. 가게도 안 되고 동네 사람들도 날 도둑으로 봐. 재판에서 이기면 돼. 그럼 다 해결될 거야. 재판이 언제인데. 그때까지. 순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은숙은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잠깐만 가게 문 닫는 게 어때? 재판 끝날 때까지. 그럼 시동생들이 더 좋아하겠지. 내가 죄책감 느껴서 숨는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도 안 돼. 나는 떳떳해. 계속 가게 문 열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야, 30년을 참고 살았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순자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형편없었습니다.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월세도 못 낼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젊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자는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이 정도면 대박 나야 하는데.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소문이 안 좋아서요. 소문요? 네. 제가 시어머니 돈을 가로챘다는. 남자는 잠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요. 시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30년 동안 모아주신.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믿을게요. 이 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맛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올게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작은 슈퍼가 아닌 큰 마트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형님. 돌아보니 막내 시동생이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형님 찾으러 왔죠. 형님 가게도 가봤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막내 시동생은 순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가 형님한테 돈 주신 거 맞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우리끼리 합의해요. 형님이 그 돈의 절반만 우리한테 주면 소송 취하할게요. 뭐? 절반이면 형님도 9천만 원은 남잖아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소문 퍼뜨린 거지? 막내 시동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압박을 좀 넣어야 형님이 합의하실 것 같아서요. 압박?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형님이 돈만 내놓으면 다 끝나요. 우리가 동네에 해명도 해드릴게요. 순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 돼, 한 푼도 안 줘. 형님 생각 좀 해봐요.
재판 가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형님 가게는 망할 거예요. 상관없어. 나는 재판에서 이길 거야. 이겨도 형님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동네에서 도둑 취급받으면서 어떻게 살 건데요?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형님, 후회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베란다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들쳐 빨간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통장들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절반을 주고 끝내는 게 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어머님이 주신 건데. 쟤들한테 빼앗기면 안 돼. 순자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쟤들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 네, 어머님 절대 안 빼앗길게요. 순자는 통장과 편지를 다시 보자기에 넣고 이불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며칠 후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과 시동생들도 와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순자는 긴장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서보는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증여 무효 확인 및 재산 반환 청구의 속건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망인이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부당하게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망인은 6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는 망인을 24시간 돌보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문제의 통장들은 30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치매 진단 훨씬 이전입니다. 그것도 피고가 조종한 결과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30년 동안 원고들은 이 통장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 자체가 피고의 은폐 행위를 증명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통장 사본들과 시어머니의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편지는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필적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편지도 피고가 강요해서 쓰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과 추가 증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큰동서가 순자를 막아섰습니다. 형님, 아직도 고집 부릴 거예요? 비켜. 형님, 이러다가 형님만 손해예요. 동네에서 도둑 취급받고 가게도 망하고. 순자는 큰동서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변호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첫 재판은 나쁘지 않았어요. 편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매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난번에 왔던 그 젊은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육볶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블로거거든요. 블로거요? 네, 맛집 리뷰하는 블로거예요. 이 집 소개해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소문이 안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음식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남자는 음식 사진을 찍고 리뷰를 쓰겠다며 나갔습니다. 순자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악플이 달리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제 블로그에 나온 집이죠? 네, 맞아요.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손님은 밥을 먹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블로거가 극찬한 이유를 알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들어왔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문 들었는데 상관없어요. 음식이 맛있으면 그걸로 된 거죠. 감사합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온 외부 손님들만 왔습니다. 그날 매출은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로보다는 나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에게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시어머니 친필이 맞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작성 시기도 최소 1년 이상 전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네, 이거면 충분해요. 다음 재판에서 유리할 겁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고객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원고 측에서 증인을 내세웠어요. 시어머니의 주치의입니다. 주치의요? 내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했다고 증언할 거래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일부러 연기하신 거라고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인이 없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아요. 우리한테도 유리한 증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치의가 증언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순자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간호사, 중환자실에서 시어머니를 돌봤던 간호사들, 그들이라면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정신이 또렷했다는 걸 증언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간호사요? 내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간호사들이 봤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병원에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간호사 한 분이 증언하겠대요. 정말요? 네, 김미영 간호사님인데 시어머니가 마지막 날 고객님과 대화하는 걸 봤대요. 그때 정신이 매우 또렷했다고 기억하신대요. 순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원고 측도 반대 증인을 더 찾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는데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지금 마감 준비 중이에요. 김순자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들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 측 변호사가 고용한 조사관입니다.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생전에 폭력이나 협박을 하신 적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런 적 없어요. 시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신 건 맞죠? 그건 시어머님이 맡기셨어요. 그럼 시어머니 의사와 상관없이 돈을 인출하신 적은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남자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가게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돈으로 했어요.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메모를 하고 나갔습니다. 재판에서 뵙겠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사설 탐정까지 동원하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두려웠습니다. 시동생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은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사설 탐정이 왔어. 뭐? 순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야, 쟤들이 정말 악질이네. 무서워, 은수가. 나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어.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 그래도 순자야, 포기하지 마. 시어머니가 지켜줄 거야. 은숙의 말에 순자는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병원에서 김미영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간호사님, 제 일 때문에 증언까지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전 그날을 똑똑히 기억해요. 김미영 간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객님과 대화하시는 걸 봤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뭔가요? 어머님이 시동생분들은 만나기 싫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만 오라고 하셨죠.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도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증인부터 하겠습니다. 주치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의 치매 증상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중등도 치매였습니다. 기억력 장애가 심했고 판단력도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를 직접 진찰한 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뿐인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진단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환자가 일부러 치매인 척 연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간호사의 차례였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환자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환자의 정신 상태가 어땠습니까? 또렷했습니다. 며느리분과 대화하시는 걸 봤는데 정확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쟤들한테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생했다고.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습니다. 간호사님, 그게 환자의 진심이었다고 확신합니까? 진통제나 약물의 영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환자분은 약물 투여 전이었어요. 그래도 착란 상태였을 수 있죠? 아니에요. 저는 10년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어요. 착란과 정상 상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 변론을 들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간호사의 증언이 도움이 됐을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잘하셨어요. 김 간호사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정말요? 내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했다는 게 증명됐어요. 순자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큰 동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제안할게요. 3분의 1만 줘요. 6천만 원. 그럼 우리가 소송 취하할게요. 처음엔 절반이라더니 이제는 3분의 1? 형님이 고생한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6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순자는 큰 동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푼도 안 줘. 시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형님도 힘들잖아요. 가게도 안 되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상관없어.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베란다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빨간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순자야, 쟤들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 이건 내가 30년 동안 고생한 대가야.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어머님, 끝까지 지킬게요. 약속드려요. 다음 날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재판을 방청했던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순자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나도 소문 듣고 사장님을 오해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재판 봤어요. 사장님이 진짜 억울하게 당하는 거였구나. 할머니,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올게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방청했던 다른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오해했어요. 재판 보니까 사장님이 정말 억울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순자는 손님들을 맞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매출은 35만 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괜찮은 매출이었습니다. 저녁에 은숙이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들었어. 동네 사람들이 다시 가게 찾는다며? 응, 재판 방청했던 사람들이 와서. 잘 됐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래, 조금은 희망이 보여. 순자야, 마지막 재판까지 조금만 더 버텨. 곧 끝날 거야. 응, 고마워, 은수가.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고객님,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잘하실 수 있죠? 네, 떨리지만 할 수 있어요. 편지, 통장 기록, 간호사 증언,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많아요. 자신 가지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새벽 4시 순자는 일어나 시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내일이 마지막 재판이에요. 제가 꼭 이길게요. 어머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끝까지 지킬게요.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 재판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30년 동안 입어온 검소한 옷이었습니다. 은숙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같이 가자. 은수가,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오늘 꼭 이기자. 두 사람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블로그 리뷰를 썼던 그 젊은 남자도 보였습니다. 김미영 간호사도 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러 와주다니. 시동생들도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까지. 그들은 순자를 쏘아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피고는 30년 동안 망인을 모시며 신뢰관계를 이용했습니다. 망인이 나이 들고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친자식들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상속권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입금된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입니다. 이것은 피고가 망인을 조종한 결과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피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원고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원고 측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이제 순자의 변호사 차례였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일어서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이 사건을 부당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3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기 29년 6개월 전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망인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증여를 계획하고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당 취득이 아니라 정당한 증여입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망인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망인의 친필이 확실하고 작성 시기는 최소 1년 이상 전입니다. 변호사는 편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순자야,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 돈은 내가 받아야 해. 쟤들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 재판장님, 이것이 망인의 진심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원고들은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1년에 몇 번 얼굴이나 비쳤습니까? 망인이 아프실 때 누가 간호했습니까? 변호사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피고입니다. 피고가 30년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망인은 그 30년의 헌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30년 동안 피고 명의로 저축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돈만 달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망인의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30년 헌신한 며느리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법정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증여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망인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 동안 피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5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증여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치매를 근거로 증여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개설 시기는 치매 진단보다 29년 이상 앞섭니다. 또한 망인이 남긴 편지는 필적 감정 결과 친필이 확실하고 내용도 명확합니다. 망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증여임이 분명합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으로 부당 영향력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을 조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긴 기간, 그리고 망인이 남긴 편지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망인의 자발적 의사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30년 동안 망인을 성실히 봉양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인 진술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인의 증여는 유효하며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정당한 피고의 재산입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숙이 순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순자야,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됐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큰아들이 순자를 막아섰습니다. 형수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항소할 거예요. 순자는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봐요. 몇 번을 해도 결과는 같을 거예요. 30년을 모셨어요. 어머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당신들이 뭘 해도 이 사실은 안 변해요.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큰동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형님, 우리 가족 관계는 이제 끝이에요.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끝났어. 법원 밖에는 순자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로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정의가 이겼네요. 감사합니다. 김미영 간호사도 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동네 할머니들도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가게 갈 거예요. 축하해드려야죠.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장님 건배. 순자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순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은숙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내 인생 시작이야. 응, 고마워, 은숙아.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뭘, 우린 친구잖아. 밤늦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순자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순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베란다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빨간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통장들과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겼어요. 어머님이 주신 선물 지켜냈어요. 순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벌써 수십 번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순자야, 30년 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이 돈은 내 거야. 쟤들한테 절대 빼앗기지 마.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30년 동안 구박하신 게 다 사랑이었다는 걸.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순자는 꽃을 바치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선물 소중히 쓸게요. 가게도 잘 운영하고 제 인생도 잘 살게요.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죠. 일부러 치매인 척까지 하시고.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순자는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증여세 내러왔어요. 네, 고객님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순자는 주저없이 돈을 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처리 완료됐습니다. 순자는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육볶음 있어요? 네, 있어요. 순자는 밝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맛있어요. 재판 이기신 거 축하드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순자는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60만 원이었습니다. 개업 이후 최고 매출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잘하고 있죠? 일주일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비용 정산을 하러 갔습니다. 고객님,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고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순자는 변호사 비용을 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순자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참, 고객님 원고 측이 항소 포기했대요. 정말요? 네, 항소해도 이길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정말 끝났어요. 축하드려요, 고객님.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정말 자유예요. 순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까? 가게는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요리하는 게 즐거웠으니까요. 남은 돈은 조금씩 쓰며 살 것입니다. 여행도 가보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해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한 달 후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블로그와 SNS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장을 보고 즐겁게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은숙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다. 그래, 나도 그래. 요즘 정말 행복해.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 제주도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좋지. 나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가게도 잘 되고 손님들도 많이 왔다. 은숙이와 여행 계획도 세웠다. 시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30년은 힘들었지만 그 끝에 이런 선물이 있었네요. 어머님의 사랑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앞으로 잘 살게요. 어머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의미 있게 쓸게요. 제 인생 제대로 살게요.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편안하게.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네 집밥은 이제 동네 맛집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순자는 매출의 일부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숙과 차를 마시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은숙아, 나 장학금 만들려고 해. 장학금? 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거, 시어머님 이름으로. 은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야, 좋은 생각이다. 시어머님이 주신 돈인데 나 혼자 쓰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은 일에도 써야 할 것 같아. 얼마나 할 건데? 1년에 1,000만 원씩 10명한테 100만 원씩 주려고. 은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시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다음 날, 순자는 지역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은데요. 담당 공무원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매년 1,000만 원씩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고 싶어요. 박옥분 장학금으로요. 박옥분이시면 제 시어머니 이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이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일 하십니다.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순자는 서류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쓰는 거 괜찮죠? 어머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거 기뻐하실 거죠? 한 달 후 첫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교육청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교육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박옥분 장학금을 받는 학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 장학금은 고 박옥분 여사님을 기리며 며느리 김순자 씨가 기부하신 것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여학생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요. 엄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세요. 이번 장학금으로 엄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학생은 울먹였습니다. 순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어머님이 주신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수여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순자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순자는 학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장학금을 만드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혼자만 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뒤늦게 알았지만요. 그날 저녁 순자는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첫 장학금 수여식 했어요. 10명의 학생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님 이름으로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30년 동안 저한테 그러셨는지. 시험하셨던 거죠? 제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돈 때문에 욕심 부리는 사람인지. 저는 통과한 걸까요? 어머님이 원하시던 사람이 된 걸까요?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게에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었습니다. 순자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막내 시동생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사과하러 왔어요. 뭐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 끝나고 형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형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형수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 모셔주신 것도, 그걸 우리가 욕심으로 망가뜨린 것도. 막내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순자는 한참을 막내 시동생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앉아요. 네, 앉아요. 밥 먹고 가요. 막내 시동생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자는 된장찌개 정식을 차려줬습니다. 먹어요. 막내 시동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이 맛,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시어머님이 제 요리 레시피 다 가르쳐 주셨거든. 막내 시동생은 밥을 먹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만 생각해요. 형수님, 당신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나머지는 각자 인생이니까. 막내 시동생은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형수님, 얼마예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형수님, 밥 한 끼 줄 수는 있어요. 가세요. 막내 시동생은 깊게 절하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한 거죠?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가게 앞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몄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트리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사장님, 트리 예쁘네요. 여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데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해봤어요. 어때요? 좋아요. 사장님, 크리스마스에도 가게 여세요? 당연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크리스마스 당일 가게는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문 열어줘서 고마워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해서요. 천만에요.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요. 순자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작은 케이크 조각을 서비스로 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주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크리스마스인데 케이크는 먹어야죠. 손님들은 감동해했습니다. 저녁 무렵 은숙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혼자 크리스마스 보낼까봐 왔어. 은수가 고마워. 두 사람은 가게 한쪽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야, 올 한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게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재판하고 가게 차리고 힘들었지? 힘들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은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순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순자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의자, 주방, 메뉴판.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베란다로 갔습니다. 수납장을 열고 이불을 들쳤습니다. 빨간 보자기를 꺼내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쓰고 가게 운영비로 조금 쓰고 이제 남은 돈은 약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30년 동안 모아주신 거 소중히 써야지, 의미 있게 써야지. 순자는 작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계획. 장학금 계속하기 연 1,000만 원. 가게 확장하기 직원 1명 고용. 은숙이랑 유럽 여행 가기 2천만 원. 독거노인 무료 급식 시작하기 월 100만 원. 나를 위한 저축 월 100만 원. 순자는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쓰는 거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작년 한 해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해는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머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요. 순자는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순자는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순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벌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 올해도 맛있는 밥 부탁드려요. 순자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맛있게 해드릴게요.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도 햇살이 비쳤습니다. 55년 인생에서 가장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새해 첫날.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시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주신 선물로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30년의 고생은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제게 돈만 주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날 보고 계시겠지? 순자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